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72세 윤정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남편 고 윤태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혼자가 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두 사람 몫의 물을 끓이는 버릇이 남아있다. 40년을 함께 산 습관이란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정자는 낡은 손수건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닦는다. 군복 입은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유리 너머로 빤히 바라본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로 향한다. 비좁은 베란다엔 정성껏 가꾼 고추장, 된장, 간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다.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장독대다. 시멘트를 직접 발라 만든 조그만 받침대 위에 갈색으로 변색된 항아리들이 40년.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다. 정자는 된장 뚜껑을 열어본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3년 묵은 된장. 아들 윤민수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만들던 그 된장이다. 민수는 어릴 적 매일같이 엄마의 된장찌개를 찾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문도 열기 전에 소리부터 질렀다. 엄마 된장찌개 해줘. 그때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간 걸까? 집은 작다. 전용 면적 18평.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낡았지만 정자에겐 전부다. 남편이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30년 전 장만한 집이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절대 팔지 않고 지켜낸 집이다. 벽지는 벗겨지고 화장실 타일은 금이 갔지만 그 모든 게 정자에겐 소중한 추억이다.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식 가기 전 설레발치며 뛰어다니던 거실 마루. 며느리 김유진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수줍게 앉았던 작은 소파. 모든 게 생생하다. 정자는 아침밥을 짓는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한 공기 반은 꼭 짓는다. 남은 밥은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며칠에 걸쳐 먹는다. 전기밥솥은 15년도 더 된 것이다. 버튼이 헐거워져서 누를 때마다 삐걱거린다. 하지만 정자는 바꿀 생각이 없다. 아직 쓸만한 걸 왜 버리나? 아까운 게 생활화된 세대다. 창밖으론 월계동의 평범한 아침 풍경이 펼쳐진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골목길을 쓸고 있는 이웃 할머니. 정자는 그 풍경을 보며 커피를 홀짝인다. 커피 믹스 한 봉. 이것도 아들이 몇 년 전 명절에 사다 준 거다. 벌써 유통기한이 몇 달 지났지만 정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녀의 통장엔 2,300만 원이 들어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의 잔액이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90만 원이 전부인 수입이다. 병원비, 관리비, 공과금을 제하면 한 달에 50만 원 남는다. 넉넉하진 않지만 정자는 만족한다. 건강만 하면 된다. 집만 있으면 된다.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간다. 친구 박순이 이영자와 함께 화투를 친다. 100원짜리 동전을 걸고 치는 고스톱. 이기면 기뻐 소리 지르고 지면 아쉬워 허벅지를 친다. 70대 할머니들의 소박한 낙이다. 순이가 묻는다. 민수는 요즘 자주 오냐고. 정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바쁜가 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지 뭐. 사실은 석 달째 얼굴도 못 봤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긴 창피하다. 저녁 무렵 정자는 베란다에 나가 해질녘을 바라본다. 노을이 아름답다.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노을. 이제는 혼자 본다. 그녀는 장독대에 기대어 중얼거린다. 여보, 우리 이 집 지키기 참 힘들었지. 그래도 지켰잖아. 이제 민수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야. 정자는 그렇게 믿었다. 이 집이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아들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었다. 곧 닥쳐올 폭풍을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더섭는지, 가족이란 이름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아직 몰랐다. 어느 추운 11월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정자가 문을 열자 아들 윤민수가 서 있었다. 45세. 헝클어진 머리, 수염을 며칠 깎지 않은 얼굴, 구겨진 와이셔츠. 평소 깔끔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뒤에는 며느리 김유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섰다. 38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녀가 오늘은 낡은 숄더백만 메고 있었다. 정자는 반가워하며 둘을 맞이했다. 밥은 먹었냐고, 추웠냐고 물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유진은 부엌으로 가 물을 따라왔다.
떨리는 손으로 컵을 건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다. 3년 전 시작한 인테리어 자재 사업. 처음엔 잘 됐다. 월 매출 2억, 순이익 3천만 원씩 올렸다. 정자에게도 자랑했었다. 엄마, 이젠 걱정 마세요. 제가 크게 한 건 했어요. 그때 정자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들이 성공했다는 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하지만 1년 전부터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민수의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출은 반토막 났고 직원 월급도 밀렸다. 민수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사채를 썼다. 이자 월 5%. 미친 이자였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다. 빚만 2억 3천만 원이 남았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다. 돈 내놔라. 이자라도 내라. 집까지 찾아왔다. 민수는 도망 다녔다. 유진도 친정집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끝이 없었다. 사채업자들은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했다. 민수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까지. 민수는 말했다. 엄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죽겠다고 말하는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1억만 있으면 사채를 정리하고 남은 빚은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은행에선 대출을 안 해준다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준다고. 정자는 당황했다. 1억이라니.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2,3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된다고. 집값이 4억 정도 되니까 1억 정도는 쉽게 나온다고. 3개월만 담보로 잡고 있으면 된다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바로 갚을 거라고. 절대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간다고. 정자는 망설였다. 집을 담보로? 이 집을? 40년을 지켜온 이 집을?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폐만 끼치는 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3개월만 버티면 돼요. 정자의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려는 걸 겨우 붙잡았다. 유진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수 오빠를 잘못 만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런 걱정까지 끼치다니. 정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도와주마고 했다. 민수와 유진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연신 말했다.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다음 날 민수는 정자를 데리고 은행으로 갔다. 구로구의 한 저축은행이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다. 근저당 1억 원을 설정하고 이자는 월 1.2%, 만기는 6개월이라고. 정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서 괜찮다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다. 정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빨간 인감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혔다. 그 순간 정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2주가 지났다. 민수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정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답장이 없었다. 정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또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는 건 아닐까? 한 달이 지나고 민수가 드디어 연락을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다. 차갑고 무뚝뚝했다. 정자가 물었다. 빚은 다 갚았니? 민수는 대충 얼버무렸다. 아직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기다려주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 유진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정자는 반가워하며 문을 열어줬다. 하지만 유진의 태도가 이상했다. 예전처럼 공손하지 않았다.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어머니 집이 좀 낡았네요.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유진은 베란다로 나가 장독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거 아직도 쓰세요? 요즘은 다 마트에서 사 먹는데. 정자는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참았다. 며느리니까. 유진은 계속 집 안을 살폈다. 벽지도 다시 해야겠어요. 이건 뭐 80년대도 아니고. 화장실도 좀 그렇고. 어머니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이게 편해.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정리는 좀 하셔야죠. 나중에 집 팔 때도 그렇고. 정자는 귀를 의심했다. 집을 판다고? 유진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집 청소 좀 해놓으세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정자는 황당했다. 무슨 사람들? 민수는 얼버무렸다. 아 그냥 친구들이요. 정자는 불안감이 커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경로당 친구 순이에게 털어놨다. 순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집을 담보로 잡았다고? 미쳤어? 그거 위험한 거야. 순이는 자신의 조카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걱정했다. 담보 잡혔다가 집 날린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 정자야 빨리 확인해봐. 은행에 가서 상황을 물어봐. 정자는 다음날 은행을 찾았다. 구로구 저축은행. 창구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며 물었다. 제 집에 대출이 얼마나 나갔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1억 원이요. 현재 원금 1억에 이자 3개월치 360만 원이 연체됐네요. 정자는 머리가 멍해졌다. 이자가 연체됐다고? 민수가 갚는다고 했잖아.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경매 넘어가죠. 집 넘어갑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직원이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정자는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당장 전화해. 엄마 급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자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40년을 지켜온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어둠 속에서 빤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여보 나 어떡하지? 우리 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민수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정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절망이었다. 3월의 어느 추운 아침. 우편함에 노란 봉투가 꽂혀 있었다. 정자는 무심코 꺼내 들었다.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정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월계동 소재 다세대 주택 2층, 채무자 윤민수, 채권자 제일저축은행.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참 바닥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 든 서류만 멍하니 바라봤다. 경매 시작 가격 3억 2천만 원. 입찰일 4월 15일. 단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정자는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정자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또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10번을 걸었다. 11번째에 드디어 유진이 받았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자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민수 어디 있어? 유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오빠가 돈을 못 구했어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 집은?
유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저희도 난처해요. 어머니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정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정자는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다. 숨을 헐떡이며 창구 앞에 섰다. 직원에게 경매 통지서를 내밀며 물었다. 이거 취소할 수 없나요? 제발요. 제 집이에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미 법원에 넘어갔어요. 원금과 연체이자 전부 갚지 않으면 못 막아요. 정자는 얼마냐고 물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1억 720만 원입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직원이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물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정자는 정신이 없었다. 1억 720만 원. 자신의 통장엔 2,300만 원밖에 없다. 어디서 8천만 원을 구한단 말인가. 친척도 없다. 친구들도 다 형편이 어렵다. 정자는 망연자실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을 둘러봤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얼룩진 천장. 하지만 모든 게 소중했다. 이 집에서 민수를 키웠다. 이 집에서 남편과 웃고 울었다. 이 집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빼앗긴다고? 정자는 베란다로 나갔다. 장독대를 끌어안았다. 된장, 고추장, 간장 항아리들이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이 만들어준 이 장독대. 이것도 이제 잃는구나. 정자는 항아리를 붙잡고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70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슬픔, 집을 잃게 된 절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날 밤 정자는 민수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야. 너 때문에 엄마 집이 날아간다. 40년을 지켜온 집이야. 내 아빠가 평생 버스 몰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 집을 내가 담보로 잡았어. 그리고 이자도 안 갚았어.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 엄마는 어디 가서 살아?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제발 답장해라. 엄마 좀 살려다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민수는 카카오톡을 차단한 것 같았다. 정자는 무너졌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혈육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깨지는구나.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집을 못 지켰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산 집을 내가 날려버렸어. 나 이제 어떡하지? 다음날 아침 정자는 부은 눈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러갔다. 구청 무인 발급기 앞에서 서류를 출력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근저당 설정일이 3개월 전이 아니었다. 6개월 전이었다. 민수가 처음 찾아온 날보다 3개월이나 앞서 있었다. 그 말은 즉 민수가 이미 훨씬 전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정자는 참을 수 없었다. 민수가 사는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다. 인천 계양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민수는 전세로 살고 있었다. 정자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엄마야. 나와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정자는 소리쳤다. 나 안 갈 거야. 내가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웃집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와 쳐다봤다. 정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계속 문을 두드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 민수가 나왔다. 헝클어진 머리, 수척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정자는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너 이게 뭐냐?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이자도 안 갚고? 왜 전화도 안 받고?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정자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정자는 울부짖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어디 가서 살라고?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요. 나도 죽을 지경이에요. 집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집 하나라고? 그게 엄마한텐 전부인데? 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엄마 요양원 같은 데 가면 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정자는 그 순간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낳은 아들인가? 10개월 배 속에 품었던 3년 동안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준 학교 보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싸주던 그 아들인가? 정자는 힘없이 물었다. 너 진짜 내 아들 맞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안에서 유진이 나왔다. 그녀는 정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이웃들이 다 쳐다봐요. 정자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아, 내가 그때 3개월만 담보 잡는다고 했잖아. 절대 어머니한테 피해 안 간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유진은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도 순진하시네요. 3개월에 1억을 갚는다고요? 말이 돼요? 저희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어머니 집에 손 안 댔죠. 정자는 귀를 의심했다.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기지 않았다. 예전엔 그렇게 공손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내 집을 빼앗으려고?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계획이라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어머니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본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민수가 부축하려 했지만 정자는 손을 뿌리쳤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희 양심이 안 아프냐?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유진은 비웃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요? 어머니도 현실을 좀 아세요? 정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만 봤다. 이들이 정말 자신의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남이었을까? 정자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 민수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정자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버스가 왔지만 정자는 타지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봤다. 4월 15일. 경매 입찰일이 다가왔다. 정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법원에 갔다. 혹시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법원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입찰이 시작됐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요. 제 집이에요. 저기서 40년을 살았어요. 직원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입찰 결과가 나왔다. 낙찰가 3억 4천만 원. 부동산 투자자가 집을 샀다. 이제 2개월 뒤면 명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자는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고 또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짐을 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친척도 없고 친구들 집에 얹혀 살 수도 없고 노숙자가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 정자는 하루 종일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5월 말. 명도 집행일이 다가왔다. 법원 집행관과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정자는 현관 앞을 막고 섰다. 안 나갈 거예요. 여긴 내 집이에요. 하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법원 명령입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까지 입을 그릇들을 박스에 담았다. 정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40년 인생이 몇 개의 박스에 담기고 있었다. 직원이 베란다로 갔다. 장독대 앞에 섰다. 이것도 버릴까요? 정자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건 안 돼. 정자는 장독대로 달려가 항아리들을 끌어안았다. 이건 내 남편이 만들어준 거예요. 절대 못 버려요. 집행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인 이해는 하지만 저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정자는 장독대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결국 집행관은 항아리 몇 개만 가져가는 걸로 타협했다. 된장 항아리 하나, 간장 항아리 하나. 정자는 그걸 품에 안았다. 짐은 모두 월계동의 한 셀프 스토리지로 옮겨졌다. 한 달 보관료 15만 원. 정자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웠다. 집행관이 물었다. 갈 곳은 있으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집행관은 구청 복지과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여기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세요. 정자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는 거실. 텅 빈 방들. 흔적만 남은 베란다. 40년의 추억이 사라진 공간. 정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찰칵.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자는 계단을 내려갔다. 집 앞 골목길을 걸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걷던 그 길. 이제 다시는 못 걷게 될 길. 뒤돌아봤다. 집이 멀어져 갔다.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걸음을 옮겼다. 갈 곳도 없이 그저 앞으로 걸었다. 정자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갔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으니 임시 거처를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 그곳은 영등포구의 한쪽 방촌이었다. 2평짜리 방. 화장실은 공용. 부엌도 없었다. 월세 25만 원. 정자의 연금 90만 원 중 4분의 1이 나가는 금액이었다. 방은 좁고 축축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정자는 이불 한 채를 바닥에 깔고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온통 물때 자국이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 밤이 되자 옆방에서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누군가 울고 누군가 술병을 깨트리는 소리. 정자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돼서야 겨우 잠들었다. 하지만 4시에 다시 깼다. 몸이 너무 아팠다. 바닥이 딱딱해서 허리와 등이 끊어질 것 같았다. 아침이 밝았다. 정자는 공용 화장실로 갔다. 더러운 변기, 금간 세면대, 찢어진 거울. 물은 미지근하게밖에 안 나왔다. 정자는 얼굴을 대충 씻고 방으로 돌아왔다. 아침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 500원짜리. 그것도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자는 점점 야위어 갔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무게가 5kg 빠졌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셨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 참았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웠다.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자는 점심때마다 그곳으로 갔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 밥 한 공기와 국 반찬 2가지를 줬다. 맛은 별로였다. 짜고 싱겁고 때론 상한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정자는 감사했다. 이것이라도 없으면 굶어야 했으니까. 급식소에서 다른 노인들을 만났다. 다들 사연이 있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 사기당한 사람, 집 잃은 사람. 정자만 불행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았다. 오히려 더 비참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게 슬펐다. 어느 날 정자는 쓰러졌다. 급식소 앞 계단에서 어지러워 넘어진 것이다. 이마를 부딪혀 피가 났다. 복지관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다. 정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말했다. 영양실조예요. 제대로 드셔야죠. 정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제대로 먹을 돈이 어디 있나. 병원비는 20만 원 나왔다. 정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35만 원. 이번 달 월세를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는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10만 원으로 버텨야 한다. 하루에 3천 원 꼴이다. 정자는 절망했다. 쪽방으로 돌아온 정자는 이불 속에 파묻혔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못 살겠어. 이러느니 차라리 당신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자는 눈물을 흘렸다. 살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자는 죽지 못했다. 무서웠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지 못하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래서 그냥 살았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뎠다.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숨만 쉬며 살았다. 7월 어느 무더운 오후. 정자는 쪽방에 누워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자는 귀찮았지만 받았다. 혹시 복지관에서 걸려온 건가 싶어서였다.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자 여사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중후하고 나이든 목소리. 정자는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종철입니다. 전에 신한은행 월계 지점장 했었죠. 고 윤태식 씨 동료였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다. 아, 이 과장님. 남편과 같은 버스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행으로 이직한 분이었다. 남편 장례식 때 왔었던 기억이 났다. 이종철은 말했다. 여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집을 잃으셨다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자는 부끄러웠다. 네, 아들이. 이종철은 말을 끊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근저당 설정할 때 서류 보관하고 계세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다 민수가 가져갔어요. 이종철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은행에 가서 서류 사본 떼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이상한 점이요? 이종철은 설명했다. 제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이런 가족 간 대출 사기 사건에서 서류 위조가 많습니다. 특히 인감도장 도용이나 날짜 조작 같은 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실마리가 있을지. 정자는 희망이 생겼다. 정말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종철은 신중하게 답했다. 장담은 못하지만 만약 위조가 확인되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시도는 해보세요. 여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났다. 오랜만에 몸에 힘이 들어갔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 정자는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정자는 제1저축은행을 찾아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제 명의로 나간 대출 서류 사본 떼어주세요. 직원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서류를 출력해줬다. A4 용지 10장 분량. 정자는 그걸 받아들고 근처 카페로 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서류를 펼쳤다. 첫 장부터 찬찬히 읽어 나갔다. 대출 신청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정자는 날짜를 확인했다. 근저당 설정일 2024년 11월 8일. 정자는 그날을 기억해냈다. 그날 자신은 서울대 병원에 있었다.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던 날이었다. 정자는 가방을 뒤졌다. 다행히 병원 진료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었다. 날짜를 확인했다. 2024년 11월 8일 오전 9시. 검진은 오후 2시까지 걸렸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 시간은 오전 11시로 돼 있었다. 정자는 그 시간에 은행에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서류를 처리한 것이다. 정자는 손이 떨렸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종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과장님, 제가 그날 은행에 없었어요. 병원에 있었어요. 이종철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당장 경찰서 가세요. 사문서 위조로 고소하세요. 정자는 망설였다. 그래도 아들인데. 정말 고소를 해야 하나. 이종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여사님,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사님 인생을 망쳐놨어요. 가족이라서 봐준다고 해서 그들이 뉘우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정자는 눈을 감았다. 이종철의 말이 맞았다. 민수는 자신에게 어떤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다. 엄마가 쪽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아들을 지금 와서 감싸줄 이유가 없었다. 정자는 결심했다. 경찰서에 가기로 했다.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쓰기로 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무너진 인생을 되찾아야 할 때였다.
정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정자는 노원경찰서 민원실로 갔다. 경찰관에게 사연을 설명했다. 젊은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형사과로 안내했다. 형사과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형사가 있었다. 이름표를 보니 강민호 경위였다. 강민호는 정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다. 그리고 서류들을 검토했다. 병원 진료 확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일단 고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CCTV 영상, 인감증명서, 발급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정자는 막막했다. 그런 걸 어떻게 구하나요? 강민호는 설명했다. 일단 고소장부터 쓰시죠. 그럼 저희가 수사하면서 확보할 수 있어요. 정자는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고소인 윤민수, 김유진.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손이 떨렸다. 아들의 이름을 적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정자는 이종철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종철은 말했다. 이제 은행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볼게요. 며칠 후 이종철에게서 연락이 왔다. CCTV 확보했습니다. 11월 8일 영상인데 여사님은 안 보이고 며느리 혼자 나와요. 정자는 충격을 받았다. 유진이 혼자 갔다고요? 이종철은 확인했다. 네, 영상에 명확히 나옵니다. 며느리가 여사님 인감도장 들고 와서 서류 처리했어요. 직원이랑 대화하는 것도 녹음돼 있고요. 이거면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자는 CCTV 영상 파일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강민호 경위는 영상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완전히 위조네요. 며느리가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여사님 인감도장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자는 생각해봤다. 집에 보관하던 인감도장을 유진이 몰래 가져간 게 분명했다. 강민호는 수사를 확대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조회했다. 놀랍게도 인감증명서가 10월 말에 5통이나 발급돼 있었다. 발급자는 윤민수. 정자는 전혀 몰랐다. 민수가 정자 몰래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어놨던 것이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계획적 범죄예요.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정자는 더 파고들기로 했다. 민수와 유진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건 경찰 수사로만 확보 가능했다. 강민호는 영장을 신청했다. 며칠 후 영장이 발부됐다. 통신사에서 자료를 넘겼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수와 유진은 10월부터 계획을 짜고 있었다. 문자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충격적이었다. 유진이 민수에게 보낸 메시지. 오빠 어머니 인감도장 가져왔어. 이거면 충분하지? 민수의 답장. 그래, 내일 은행 가. 나는 어머니 병원 데려다 줄게. 그럼 완벽해. 정자는 그 문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수가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다 계획이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유진이 은행에 가서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철저하게 짜여진 범죄였다. 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유진이 민수에게 보낸 또 다른 메시지. 어차피 어머니는 나이 드셨으니까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거야. 그럼 집은 우리 거잖아. 지금 담보 잡아서 돈 쓰는 게 나아. 민수의 답장. 그래, 내 말이 맞아.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정자는 그 문자를 읽고 쓰러질 뻔했다. 강민호가 부축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정자는 괜찮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 안에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집을 담보로 잡자고 공모한 것이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강민호는 위로했다. 여사님,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보다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예쁜 노을이었지만 정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가 다 알았다. 내가 한 짓 전부. 너 이제 끝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읽음 표시가 떴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강민호 경위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윤민수와 김유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민수는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민호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엔 불출석 시 강제 연행한다는 경고를 붙여서. 민수는 조사실에 앉아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강민호가 물었다. 11월 8일 제1저축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 본인이 직접 갔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만 벙긋거렸다. 강민호는 CCTV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 유진이 나왔다. 창구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모습이 선명했다. 이게 누굽니까?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제 아내요. 강민호는 물었다. 어머님은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민호는 문자 메시지 출력물을 내밀었다. 이건 또 뭡니까? 어머님이 몇 년 안에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집을 담보로 잡자?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돈이 너무 급해서. 강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돈이 급하면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습니까? 그것도 몰래? 민수는 변명했다. 정말 갚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강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갚을 생각이 있었으면 이자라도 넣었겠죠. 6개월 동안 이자 한 푼 안 넣었잖아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강민호는 계속 물었다. 인감증명서는 누가 뗐습니까?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요? 강민호가 반문했다. 어머님 허락 받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강민호는 기록했다. 그럼 무단으로 발급받은 거네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며칠 후 유진도 소환됐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났다. 강민호가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했다. 유진은 마지못해 벗었다. 눈밑이 퀭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강민호는 유진에게 물었다. 11월 8일 제1저축은행에 간 게 맞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민호가 물었다. 어머님과 함께 갔습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니요. 혼자 갔어요. 강민호는 추궁했다. 왜 혼자 갔습니까? 유진은 변명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갔어요. 강민호가 반박했다.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은 그날 병원에 계셨어요. 그것도 당신이 계획한 거죠? 유진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강민호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어머니 인감도장 가져왔다는 문자, 어차피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문자. 유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건. 강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고 사문서 위조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유진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울면서 애원했다. 경위님, 저희도 죽을 지경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강민호는 냉정했다. 그게 어머님 집을 빼앗을 이유가 됩니까?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강민호는 계좌 추적도 했다. 대출받은 1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다. 놀랍게도 사채업자에게 간 돈은 3천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7천만 원은 민수와 유진이 사용했다. 유진 명품 가방 구매, 민수 골프 회원권, 고급 레스토랑 식사, 해외여행. 강민호는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들 어머님 돈으로 호화생활 한 거네요. 민수와 유진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검찰로 송치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수와 유진은 구치소로 수감됐다. 정자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이 구치소에 갇혔다는 게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다.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구나.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엄마가 이러고 싶지 않았어. 내가 먼저 엄마를 배신했잖아.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정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민수와 유진이 눈에 들어왔다. 둘 다 제수복을 입고 있었다. 민수는 훨씬 야위었고 유진은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모두 기립.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 근저당 설정 서류를 위조하고 1억 원을 편취했다. 이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가족 간 금전 문제일 뿐 범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것이다. 정자는 변호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가족 간 문제라고? 불가항력이라고? 재판장이 정자를 증인석으로 불렀다. 정자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갔다.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 피고인들이 근저당 설정 시 증인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정자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처음에는 3개월만 담보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가 혼자 은행에 가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피고인들이 이자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제가 쪽방에서 죽어가는데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제 아들입니다. 10개월 배 속에 품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재판장이 휴식 시간을 주었다. 휴식 후 민수가 최후 진술을 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유진도 최후 진술을 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을 도와주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를 법정까지 온 게 안타깝습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자신들이 먼저 가족을 배신해 놓고? 정자는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다. 재판장이 허락했다. 정자는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자는 민수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가족이라고 했지. 가족끼리 문제라고 했지. 그럼 묻겠다. 가족이 가족한테 이렇게 하냐? 엄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빼앗으려고 공모하는 게 가족이냐? 너희가 먼저 가족을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 가족이라서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법정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재판장은 정자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다음 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윤민수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유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720만 원을 배상하라.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고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다. 특히 피해자가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김유진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징역 2년. 실형이었다. 유진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다.
법정을 나서는 정자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을 고소한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정자는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들이지만 잘못은 벌받아야 합니다. 판결 후 정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근저당 설정 무효 확인 소송이었다. 위조된 서류로 설정된 근저당이니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니 민사재판은 비교적 수월했다. 3개월 후 민사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근저당 설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또한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매매도 무효로 판결했다. 정자는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미 낙찰자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전세를 놓은 상태였다. 낙찰자는 항소했다.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집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정자가 승소했다. 법원은 낙찰자에게 집을 반환하고 대신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은행이 부실 심사를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낙찰자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웠다.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은 은행에 청구했다. 1년 만에 정자는 월계동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현관문을 열었다. 낯설었다. 리모델링이 돼서 벽지도 새 것이고 바닥도 새 것이었다. 하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정자는 거실에 섰다. 40년을 살았던 그 거실. 눈물이 났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베란다로 나갔다. 장독대는 없었다. 리모델링하면서 철거됐다. 정자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신 스토리지에 보관해뒀던 된장 항아리와 간장 항아리를 꺼내왔다. 베란다 구석에 놓았다. 이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정자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열어 환기했다. 오랜만에 햇빛이 가득한 집이었다. 쪽방의 어둡고 축축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정자는 햇빛을 쬐며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 순이와 영자가 찾아왔다. 집들이 선물로 화분과 과일을 가져왔다. 정자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순이가 소리쳤다. 영자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정자가 이겨냈구나. 정말 잘했어. 셋은 껴안고 울었다. 저녁엔 경로당 친구들이 모두 찾아왔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정자는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집을 되찾았다는 것, 친구들이 축하해 준다는 것,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모든 게 감사했다. 밤이 됐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정자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쪽방이 그 조용함과는 달랐다. 이건 평화로운 조용함이었다. 정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벽에 걸었다. 여보, 나 집 지켰어. 우리 집 되찾았어. 정자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났다. 예쁜 별들이었다. 정자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긴 전쟁이 끝났다. 이제 다시 살 수 있다. 정자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 해냈어. 유언장을 작성하고 정자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민수는 최소한만 받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것이다. 정자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배신한 아들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다. 며칠 후 정자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했다. 민수 명의로 된 체납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직원이 조회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체납액이 엄청나네요.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합쳐서 2,800만 원이요. 정자는 예상했던 금액이었다. 민수가 사업하면서 세금을 안 낸 게 분명했다. 정자는 물었다. 이거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죠. 본인 명의 빚인데요. 다만 나중에 상속받으면 그때 책임지실 수도 있어요.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상속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의 빚 목록을 정리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 판결받은 1억 720만 원, 체납세금 2,800만 원, 은행 대출 잔액 3천만 원, 사채 잔액 1억 5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이 넘었다.
민수는 평생 빚더미에 갇혀 살게 될 것이었다. 정자는 이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혹시 민수가 나중에 상속 청구를 하면 빚을 공제하고 주라는 조언을 받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하는 게 유리해요. 아드님이 청구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정자는 또 하나 조치를 취했다. 민수와 유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었다. 1년간 쪽방에서 고생한 것, 건강이 악화된 것,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금액은 5천만 원. 재판은 정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법원은 민수와 유진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실제로 받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정자는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정자는 민수가 출소할 날을 계산했다. 형기 2년에서 모범수로 가석방되면 1년 반 정도. 아직 1년이 남았다. 정자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가족의 의미에 매달리지 않기로. 정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고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서 말벗이 대주고 복지 정보를 안내해줬다. 정자는 보람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했다. 어느 날 정자는 자신처럼 가족에게 사기당한 노인을 만났다. 80대 할머니였는데 손자가 집을 담보로 잡고 도망갔다고 했다. 정자는 그 할머니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정자는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정자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피해 사례를 알렸다. 노인 대상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1년이 지났다. 정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당당한 생존자였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가였다. 집도 되찾았고 건강도 회복했고 삶의 의미도 찾았다. 정자는 행복했다. 진짜 행복이었다. 민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정자는 법원 통지서로 받았다. 1년 6개월 만에 가석방된 것이다. 정자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걱정했을 것이다. 출소하면 어디서 사나 밥은 먹고 다니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건 민수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출소 3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자는 휴대폰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받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민수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다. 정자는 담담하게 물었다. 출소했구나. 어디 있니? 민수는 대답했다. 유진이 친정에 있어서 거기 신세 지고 있어요. 정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며느리 친정에 얹혀 사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너무 늦은 사과였다. 정자는 물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일자리 구하려고요. 전과자라 쉽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야죠. 정자는 물었다. 빚은 어떻게 할 건데?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천천히. 갚을게요. 평생 걸려도. 정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진 빚말이야. 1억 700만 원. 그거 갚을 생각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자는 계속했다. 돈은 됐다. 어차피 내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거야. 대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놀란 듯 물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 이제 너 없이도 잘 살아. 내가 없는 게 더 편해. 민수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자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나는 용서했어. 내가 한 짓을 용서했어. 그래서 이제 널 놓아줄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너도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민수는 계속 울었다. 엄마, 엄마. 정자는 전화를 끊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다. 민수야, 내가 죽어도 장례식 오지 마. 유산도 기대하지 마. 다 기부할 거야. 너한텐 법적으로 최소한만 갈 거고 그것도 내 빚 때문에 못 받을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민수는 비명처럼 소리쳤다. 엄마, 제발. 하지만 정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과의 연을 완전히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자는 알았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정자는 베란다로 나갔다. 장독대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아들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환상, 그 모든 걸 내려놓았다. 정자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나 잘했지? 민수는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아들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정자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지 알 것 같았다. 잘했어, 당신.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밤이 깊어갔다. 정자는 이불 속에 누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끝났다. 이제는 자신만 생각하며 살 수 있었다.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6개월이 또 지났다. 정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노인 인권 강연도 다니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꾸준히 운동하니 몸이 좋아졌다. 정자는 집을 조금씩 꾸미기 시작했다. 새 커튼을 달고 화분을 들였다. 거실에는 작은 책장을 놓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꽂았다. 예전엔 책 읽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한두 시간씩 독서를 즐겼다. 어느 봄날 오후 정자는 목공예 수업에 등록했다. 복지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정자는 나무를 깎아 작은 명패를 만들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글씨도 새겼다. 윤정자의 집. 정자는 그 명패를 애지중지 다듬었다. 명패가 완성됐다. 정자는 그것을 현관문에 달았다. 반듯한 나무판에 검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윤정자의 집. 정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봤다. 뿌듯했다. 진짜 내 집이구나. 내 이름으로 된 집. 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75세가 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맑았다. 예전의 무기력한 표정은 사라지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정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잘 살았어, 윤정자. 앞으로도 잘 살자. 오후 햇살이 거실을 밝혔다. 정자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론 봄꽃이 피어 있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봄이 왔구나. 내 인생에도 봄이 왔어. 저녁이 되자 친구 순이가 놀러 왔다.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자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다. 순이는 맛있다고 연신 칭찬했다. 정말 맛있다.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정자는 뿌듯해하며 순이 그릇에 찌개를 더 떠줬다. 밤이 됐다. 순이가 돌아가고 정자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정자는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다. 여보,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 마. 정자는 장독대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항아리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된장은 따뜻했다. 40년의 세월이 익혀낸 맛. 정자는 그 맛을 지켜냈다. 집도 지켜냈다. 자존심도 지켜냈다. 모든 걸 지켜냈다. 정자는 거실로 돌아와 조명을 하나둘 껐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이제 이 어둠도 정자의 것이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정자의 것이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정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평온했다. 전쟁은 끝났다. 상처는 아물었다. 이제 남은 건 평화로운 일상뿐이었다. 정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내일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현관문으로 이동한다. 나무 명패가 클로즈업 된다. 윤정자의 집. 그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 명패를 비추던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복도가 보이고 계단이 보이고 건물이 보인다. 화면이 페이드 아웃된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씨가 떠오른다. 이 집은 다시 내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글씨가 사라지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잔잔한 음악이 계속된다. 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된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